주나라의 나무위키하면 주나라 멸망 후에 원래는 희자 주자였었는데요. 희자 주자였는데 주나라 왕족은 주씨로 자신의 성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했다는데요. 그 중국에도 주씨가 또 다른 주씨가 있고 한국에도 주씨가 많은데 그들 전체가 이 같은 주씨는 아닙니다. 주원장이 어쨌든 명나라는 한족의 나라고 주나라도 그렇고요. 이런 점에서는 오늘날에 뭐 한족의 혈통상으로는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쪽 저쪽에 이제 상인 집단으로서 화교들도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혈통상에 있어서는 좀 혼혈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는 뭐 순수한 혈통에 있어서 한족은 없다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주원장이 뭐 이쪽이냐라고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시지만 주은내가 현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주씨 성씨가 많고 화교에도 주씨 성씨가 있지만 그들의 세력이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른 주씨라는 거죠. 예, 다른 주씨라는 것을 원래 이게 자기 세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반계를 만들어 놓거나 가짜를 만들어 놓은 이런 습성이 꼭 있더라.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자기 세력이 뭐 그렇게 혈족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많을 수가 없으니까 세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숫자를 불리는 이런 작전을 하는데 자기네 성씨를 따르게 한다든지 뭐 신하 쪽 가면 아니면 뭐 이렇게 일부러 다른 것들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서 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근래에는 뭐 창씨개명이 아니라 저기 일본 거치면서 조선왕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 조선시대가 노비가 어, 노비란 뭐그 성씨라는 것은 보통 어디서 생겼냐면은 성씨가 고려 시대에도 그렇게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노비라는 단어도 조선시대에서 등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 좀 생소합니다. 노비가 한때는 뭐 40%를 넘게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의 노비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일반 귀족들 중심으로 성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전부 다 일반 양민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시대 때도 백제시대 때도 노비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노비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신분 간의 갈등이 좀 있었겠죠. 노비니까 노비가 아닐 때하고 노비하고 좀 기분이 좀 많이 상하죠. 이런 부분을 말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독 노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성씨의 신라시대 성씨의 기원을 보면은 삼국시대로 한자 문화가 들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오는데 박혁거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도 보면 신라 육천 촌장 그때도 성씨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씨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핏줄이 같은 사람들의 같은 성씨를 갖는데 성씨의 기원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신라 시대, 신라 통일까지도 한국 통일까지도 성씨는 되게 희소하였다라는 거죠. 고려 시대의 성씨도 고려 시대에도 성씨를 가진 비율은 되게 작았었는데 지배 세력이 먼저 고려 시대 성씨의 비율은 구글을 찾아보면 지배 세력이 먼저 성씨를 가지고 일반 평민들을 그래서 고려 시대 노비란다는 안 해요. 근데 유독 조선 시대에만 노비란 서로 갈등이 심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500년간 했는데 조선 시대가 고려 왕족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고조선 계통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고조선 계통이 아니고 고조선 계통이라면 고구려 백제는 부여 계통이고 신라 쪽은 그하고 약간 틀린 고조선 본류. 원래 고조선 본류에서 빠져나간 것이 고조선 말기에 부여시였어요. 부여시인데 그 부여시가 백제. 그래서 그 졸본 부여가 고구려고 이게 남부여가 백제로 자기네들 같은 뿌리로 하고 있거든요. 주몽 동명성왕 해가지고 고구려를 전송하고 고구려로부터 또 백제가 또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쪽이 같은 고조선 계통인 거는 맞는데 신라 쪽은 조금 그래서 고조선 본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건설할 때 고구려의 유민들이 건설했다고 산동반도 쪽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고조선 쪽에 그때 고조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지금은 성씨가 다 있죠. 성씨가 일본의 어떤 한일합방 거쳐서 전부 다 100% 갖게 해서 성씨가 전부 다 있었고요. 조선시대 지금 보면 구글 자료에 보면 조선의 전체 인구 중 성씨를 가진 이들은 10% 남짓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씨를 많이 가짐으로써 혈통이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한일합방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없었으면 막 상소를 조선시대 엄청나게 올렸을 사안이 그렇죠. 자기네 혈통을 모욕하고 아니 양반 천민도 있고 양민도 있는데 다 섞어버려? 이런 소리가 나와. 그렇죠. 난리 문제죠. 한일합방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것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 오늘날에 무슨 그런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 무슨 귀족이 있고 무슨 평민가인가 그렇죠. 다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 믿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떤 사람을 신부를 차별하는 부분 그런 어떤 혈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뿌리는 혈족이 존재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민자들에 의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고 나도 뭐잘 오랫동안 전 세계 강국으로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혈통적인 부분이 신라 쪽에 제일 강했다. 골품제도로 인해서 백제 고구려는 아무래도 왕가라 할지라도 골품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았고요. 골품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인이 없는 나라, 오늘날에는 다 국민들이 주인이죠. 국민들의 주인이나 그래도 핵심 세력이 없는 이런 곳에는 다른 데가 들어와서 핵심 세력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왕씨는 전시에게 전시 요새는 이렇게 왕씨가 전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족이 태조왕건 가문인데요. 태조왕건 가문인데 신라가 망한 통일신라가 망한 과정에서 후백제 후고구려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상인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상인 세력들이 등장하고 전통적인 어떤 혈통 중심의 신라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고구려 백제 이제 민족장 예전에 같은 세력이었는데 같은 고조선을 갖다 결합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고구려 또 백제 향수를 일으키니까 또 그들이 진짜 고구려 그 백제의 후예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상인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상인 세력이 대표적인 것은 장보고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건설해가지고 나중에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신라는 이들을 등용을 했었어요. 장보고는 반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데 장보고는 뭐로 지방의 반란을 토벌하는 그래서 무령군에 속한 장보고는 산동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데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846년 문성왕 8년에 봄에 장보고가 청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무력으로 신라를 되어보려고 했다. 나옵니다. 장점이 본명은 공복, 공파, 활복,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자, 지체가 이렇게 어떤 귀족 출신은 신라 골품제 귀족이 아니고 평민 출신으로 여겨진데 어떤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대성인 장씨를 모방해 지은 것이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신라의 어떤 귀족 계층은 아니죠. 귀족 계층은 아닌데 상인 세력으로서 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상인들에 의해서 후백제, 후고구려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발해가 차례차례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내부적으로 분열이 좀 존재할 수 있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하나로 합해졌으니까 분열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조선이 망할 때도 보면 부여 쪽 그렇죠. 부여 쪽의 사람들이 아마 그 혈통이 있어 약간 뭐 후고 뭐 이게 이런 건가 보죠. 그래서 뭐 이러다 보니까 고구려도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여로부터 나올 때 서로 이렇게 부인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구려가 이제 부여로부터 나왔다가 이제 부여를 나중에 점령하고 부여는 그저 고구려 건국기에도 오랫동안 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보고 같은 경우에 이게 본격적으로 장보고의 등장, 그다음 상인 세력의 등장, 뭐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쪽하고도 중국 쪽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장보고는 전라남도 완도의 한 섬으로서 태어났다. 그래서 무예가 때는 화를 자수 할보라고 불려. 바로 전통적인 그 사회의 주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귀족도 전통적인 세력에 얘기했던 그 나라 혈통을 가진 전통적인 세력을 이렇게 대적을 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참 뭐 산동반도 쪽에도 이렇게 무력을 두고 일본 쪽에도 두고 그래서 이렇게 군사력을 그리고 좀뭐 무역 해상 무역을 주도를 했다는데 또 이런 얘기는 했어. 20대 초반에 당으로 건너간 장보고 소주에 있던 무령군에 입대를 했고 무령군은 당 조정에 돈을 주고 외국인들을 고용해 만든 군대 지방인 반란군을 토벌했다. 산동에 일어난 반란군을 진압한 데 참여를 했고 산동이면 신라 백제 세력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인데 고구려도 그랬어요. 고조선이 대대로 있던 곳인데 당의 장수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던 장보고 신라 출신들의 노예
노예가 되어서 신라로 그래 참다 못하는 방법은 신라로 교육과 왕의 길을 알렸다. 해적들이 우리 신라 사람 잡아 노예로 팔아넘겼다. 그래서 정복은 왕의 허락을 받고 1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청해 완도 청하면 보통 신라 쪽이 보통 청이라고 다 자기네 세력을 다 청이라고 그러고 홍 하면 홍건적 홍병 할 때 중국 공산당 국기도 보면 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청해 신라가 보통 자신은 청이라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은 아버지가 한 약속을 지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려 했으나 진공을 기렸들은 가뜩이나 힘이 센 본사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왕과 결혼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 불안해했고요. 그래서 천민 출신 정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는 천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일반 양민이겠죠. 그래서 천민이라는 단어가 일반 그냥 양민들인 거죠. 양민들. 그래서 왕비로 맞아. 신라는 골품제도 굉장히 엄격했고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신라를 10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혈통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 나중에 포석정에서 막 포석정 석창포석정이라 단오전에 딱 이렇게 석창포를 끼니까 자 올해는 한 5월 30일이 양력이래. 2025년 올해가 5월 31일인데 신라 조정의 장보고는 몹시 화가 났고 군사력을 이끌어서 이렇게 복수를 하려 했다. 장보고에게 왕의 다툼에 밀려난 심우중이 청해전을 피신하고 장보고는 청해 모원편 김무증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민해왕을 죽이고 김무증을 심우왕이 왕이 완쳤다. 김무증의 아들이 김무증이 죽고 김무징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거기서 많이 들어는 문성왕은 아버지의 약속을 영복에 따라 왕이 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문성왕은 다시 이제 청해진에 반란을 일으켜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문성왕은 장보고를 죽이려 염장을 청해 자객으로 보낸다. 장보고 보냈는데 장보고를 아마 암살을 한 것으로 846년 동아시아 무역이 한축을 당해 해상왕 장보고를 허무하게 죽었다. 청해전이 폐쇄됐고요. 청해 주민들이 지금 복걸군 김제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김제? 그래서 청해전 역사서를 동아시아 해상권의 신라인에게서 중국상인 아라비아상인데 이쪽에 왔었나 그래. 넘어갔다라고. 청해진을 세우고 단감 일본을 오가며 무역을 했죠. 네. 정보고는 무력으로 신라를 뒤엎으려 했지만 실패를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골품제라는 신라 신분제의 벽에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지방 세력가였답니다. 당으로 건너가 군인이 되었다가 신라에 다시 귀국하고 그러니까 그 당나라의 군 장관으로서 어떤 장수나 장관 지방의 어떤 관리로서 있었던 것은 참 이성계하고 좀 비슷하네.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청해진에 설정. 근데 진짜 이게 그 신라 사람이 맞긴 하나. 좀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네요. 장점이 이렇게. 어쨌든 그 후로 신라에서 이렇게 상인 세력들이 등장한 더불어서 후백제 견훤, 그다음에 후고구려 궁예 세력들이 전부 다 상인 세력 기반이었는데요. 오려시다 왕건도 상인이었습니다. 이런 왕씨는 보통 중국 성씨인데, 그죠?
한국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신라 어떤 골품 제도의 성씨는 아니에요. 성씨는 그 당시에 귀족계급과 지배계층에만 허락됐는데, 어쨌든 고려 왕건이가 어부지리로 이렇게 후백제 후격을 일으킨 다음에 본료 세력, 부여 세력도 아니고 부여 세력이라 할지라도 부여 세력도 아니고 또 고조선 본류인 신라 세력도 아니고, 그래서 둘 다가 아닌 전혀 엉뚱한 성씨가 고려시대에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홍건적이 상당히 날뛰는데요. 홍건적은 백년교도 뭐 태평천국의 나라고 이렇게 일으키는. 홍건적이라는 것은 머리에 이제 붉은 둘곤을 들었다 해서 홍병 뭐 이렇게, 중국에서도 홍병이 있는데 머리에 붉은 두건을 홍두적, 홍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나라에 상관없이 아마 중국 전역에 걸쳐서 종교적인 또는 조폭, 그 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폭,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근데 왕조의 교체기에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일으켜서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뿌리가 깊은 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천국 때만 있었던 세력은 아니다. 나라에 상관없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세력이라는 거죠. 좀 약간 비밀 결사 이렇게 관련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적의 고려 침공 이후에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조선의 본류가 이게 신라 쪽, 신라 고려, 그다음에 부여 쪽, 고조선에서 퍼져나가는 왕족기였던 부여도 어떤 어머니가 틀린, 그렇게 아마 그랬을 것으로.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졸본부여, 백제는 남부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같은 집안끼리도 싸우는데 뭐 이렇게 좀 그러죠. 어머니가 틀리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왕족들이 뿌리가 뭐 왕비 하나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여가 이제 그 빠져나가고 나서 고조선이 구위에 말망한,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해 쪽에서도 후고구려가 생기니까 고구려 세력이 빠져나간다면 발해가 다 망하거든요. 당나라 방위와 발해하고 신라 망할 때 시기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송나라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같은 세력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나라에 오랫동안 나라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종교 세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백년교도들이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게 이제 주나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이렇게 시기에 상관없이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가 뭐 명멸하든 이렇게 부담이 좀 있죠. 나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명나라 때 주씨성으로 뭐그 사람이 진짜 이쪽 세력 주나라 세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주씨를 가졌다. 주씨도 중국에서도 주씨가 많고 한국에 주씨가 많지만 그 뿌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주씨가 화교 쪽에도 주씨가 있으나 거의 뿌리는 그쪽이 아니다. 그렇죠. 진짜 주씨는 따로 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가짜 성씨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원말기 한산동을 수장으로 뭉친 백년교도. 한산동 한시네. 한산동 한동 홍건적은 백년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화되었다. 이렇게 원나라의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였다.
그다음에 주원장이 최정성 회장. 그다음에 홍건조 백령교도 수장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주원장. 원래는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봉토를 땅을 나눠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용해 먹고 되면 병. 그래서 이 백령교도 세력들이 제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그렇죠. 어디나 대만도 들어갔고 화교 세력이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 전 세계 6천만 명이나 퍼졌으니까 정호교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는 안 들어갔겠냐고요. 동아시아도 들어가고 대만도 들어가고 조선 남조선 북조 옛날에는 이제 조선이라 그랬으니까 요즘에는 한국 대한민국 북조선 이렇게 북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한목적석에서 그냥 움직이는 세력들이 없다고 보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마 수천 년 동안 주나라 망한 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묻습니다. 종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종교, 종족 이런 식으로. 돈 일반 밝은 데도 들어가고 어두운 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정치 쪽에도 들어가고 어디든 기업 쪽에도 들어가고 어디든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를 모였겠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 어떤 세력이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네들 세력 외에는 없게 하는지도 모르지. 다른 세력들은 견디지 못하고 싹 저거 자기네 세력들만 있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조선의 공부 과정에서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어떤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반박은 역사 연구니까 그냥 이런 저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재밌어서 이런 연구도 있고 저런 연구도 있고 우리 생각에 틀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명나라 이게 이제 관련이 조선공국이 1392년이란 말씀이죠. 1392년 일본 1392년은 남북조 시대인데요. 교토를 중심으로 한 무로마치 막부가 실권을 행사한 북조와 무로마치 막부가 그때 이제 오다 노부다가에 의해서 오다 노부다가는 닌자에 의해서 죽고 그다음에 가문의 진짜 혈통으로 볼 수 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문을 내부적으로 침투해서 다 장악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 이에야스 몸종이라고 그랬는데 가문의 신라 혈통이 분명치 않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쪽에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신라 혈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였다. 내가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 쪽에 신라를 대표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양자를 들여서 가문을 이었는데 백제를 대신 배피하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때 이게 조선에도 그렇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3대 쇼군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전복자를 통일하자 일본에서도 요시노를 일본 시대국은 교토를 중심으로 무로마치 막부 실권 행사한 북조와 요시노를 중심한 남조가 대립한 시기인데요. 그 후에 오다 노부다가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일본 천황 쪽이 무라모치 막부에서 힘을 못 쓰다가 힘을 눌렀어요. 못 쓰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1336년부터 고묘 덴노를 옹립한 사람, 북조의 고코마츠 덴노가 남북조를 통일한 1390. 조선왕과 공고하고 참 똑같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부분이긴 해.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고코마츠라고. 제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규슈의 왜구들을 직접 지배하고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의 칭호를 받는데 국적을 완전하게 강성해 주었다. 남조의 고카메 야마 덴노가 삼종신기를 북조의 고코마츠 덴노에게 물려주고 흡수 통합된 식으로 막으려 했다. 그래서 흡수 통일 당시에는 천황의 계승을 북조와 남조 혈통이 번갈아가면서 즉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막상 통일 권한이 팔자로 준 북조가 이에 따르지 않고 천황의 혈통을 독점하게 됐다. 군권의 대부분을 장악한 모로마치 목비에 의해서 진압당했다. 대부분의 남조 혈통이 평면으로 강등되거나 절에 몸을 넣어가게 됐다. 그래서 승자는 북조였지만 메이지 명치 유신 이후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정사가 확립된 남조가 전통으로, 아마 천황가는 남조를 자기네 뿌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북조가 신라 계통이들이 아마 핵심 세력들로 존재하고 있었어. 뭐 그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조의 이렇게 천황들은 이렇게 뿌리를 그쪽에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래 남조와 북조의 선조는 원래 천황을 10년씩 교대로 지내던 사이였는데, 오로마치 막부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되지는 않고, 오로마치 막부 자체가 천황가는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쇼군인데, 공교롭게도 남북조가 합쳐진 1392년은 조선의 건국과 같은 해였다. 참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이상한 부분이죠. 72년 일보란마치 막부가 일본 전국에 제대로 실권 행사한 기간은 남북조 시대가 끝난 1392년부터 5년의 남까지 1467년까지 75년간이었다. 100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라마치 막부 시기에도 수도는 현 교토였었고, 해양교라고 무가정권 봉건체제, 수장은 쇼군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카가 가문이 다 지배를, 요시아키, 요시미츠, 다카오지 이렇게 해서 아시카가가 통화는 몬이 됐더니 통화는 문 이렇게 돼. 오다 노부다가가 1573년 교토를 함락시켜서 멸망했고요.
1588년에 아시카가 요시아키의 조군지 반납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가 이에야스 이쪽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요. 임진왜란도 병사력을 파견한 쪽에서는 손실을 많이 당했겠죠. 상대방이 그걸 약화시켰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약간 237년간 이어졌지만 다른 두 막부와 달리 실제로 일본 전국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통치해낸 부가는 7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남조가 항복한 1392년 이후에 이게 참 묘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선 건국과 더불어서 교토 무로마치에 궁전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무로마치 미음이 나오네요. 미음 무로마치 없고 로마 치 통통 구로마치 교토 무로마치에 궁전을 세웠다. 교토. 전대인 가마쿠라 시대까지 천황을 받드는 국외 정권과 막부 정권이 양립을 한 이혼 정치였다. 아시카가 시대에는 국외 정권을 물리치고 천황을 받드는 쪽이 이제 국외 정권이어서 천황가 쪽에서는 되게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무가이한 단독 정권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일반 천황 쪽에서 그래 얘기를 되게 달가워하지 않는 무로마치 쪽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약화시켰으니까요. 자기네들도 전국을 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원하지. 자기들은 표소합의도 있고 이렇게 쇼군의 정치적인 지위는 천황을 능가하였다. 이렇게 막부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이렇게 뭐 천황은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뒤로 물러난 권력자 이런 정도로 지금 실권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뒤집어진 게 오다 노부다가 백제계 그다음에 백제계가 아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백제계 수장이 되고 또 그 혈통이 아닌 사람이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백제계 수장이 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병사력이 사라졌겠죠 어떤 데는. 그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자연스럽게 어떤 동군 서군 전쟁이 또 있었고 동군에 의해서 한동군 그래서 관이라고 그래서 그 동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다 지배하게 그래서 뭐 이제 참 실제로는 뭐 자기 이렇게 그 제일 토요토미 히데요시 나머지는 오다 노부다가 이렇게 전부 다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고 실제적인 이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도쿠가 이에야스가 다 가져간 셈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 두 번째 역사상 두 번째 막부라는데요. 음, 만약에 중국 안에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수천 년간 만약 이론적으로 백년교들이라든지 화교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화교 세력들이 태평천국에난 거쳐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어 6천만 명이나 퍼져 있었는데 중국 내부 안에도 대만 내부 안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하나의 뜻을 갖고 만약에 움직이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전후 패망한 일본의 말을 과연 따랐을까요? 세력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세력을 남겨놨을 때 얼마 정도 남겨놓지 언어가 되셨나? 그렇죠. 패망한 일본 따랐다가 그 안에서 그 같은 어떤 세력들 중국인들 사이에서 과연 대접을 제대로 받거나 그들이 세력을 넓히거나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백년계대 세력들은 해외에도 세력을 다 뻗쳐 있고 국내 내부 안에도 뻗쳐 있는 상태로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백년교대 세력들이 중국 공산화 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국공대전할 때 국민당 쪽에 들어가거나 또는 중국 공산당 쪽 양쪽에 다 들어갔다면 과연 관동군 좀 남겨놨다 해서 그들의 말을 따를까요? 그래서 이렇게 패망한 일본의 말을 따른 사람이 그 나라의 민족 안에서도 살아남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본 언어가 돼야죠. 언어가 일본 말을 언어를 만약에 어떤 세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일본 말을 하는 사람이 중국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군인 출신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난쟁 대학살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상시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뿌리가 수천년에 걸치는 어떤 뿌리가 있는 백년교대 세력들이 있다. 이쪽 저쪽을 다 이용한다. 했을 때 자기들의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됐는데 더 이상 말을 따를까요? 아니면 해결되지는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연극을 한다면 참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